(12월) 지나고 새해가 됐으니까 신용대출 풀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지금 영끌할 마지막 기회, 지금 아니면은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도 안 나와서 집 못 산다, 이런 심리 심어주고 있죠.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현금화하고 빠졌더라. 시중 부동자금을 보면 알 수 있죠. 언제부터 늘어났어요? 19년 말부터. 9.13 이후 한번 떨어진 뒤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끌 수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30대 빚도 그때부터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팔고 차익 남기면서 현금 보유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늘었죠. 혹은 지금 주식시장 쪽으로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데 그쪽으로도 유입이 됐겠죠. 그러면서 시중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특히 그것이 30대나 20대 젊은 수요들 위주로 올라가더라. 그렇다면은 이는 무슨 뜻이에요? 30대한테 팔아먹고 현금화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끌 패닉바잉 해야 된다 계속 유도하고 있길래 마지막까지 넘어가지 마시라고 다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대출 재개 기다리는 영끌족 있죠? 분명히 있어요. 특히 30대 나이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리먼 터졌죠. 12년, 13년 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대학 졸업하고 돈 벌고 하다못해 자취방 하나라도 부모한테 이야기 안 하고 본인이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보던 나이일 때 그때부터는 이미 오르고 있었다. 오르기 시작한 게 한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하다가 완만하게 오르면 내버려 두면 되는데 2014년에 미친 정책들을 많이 내서 2015년부터 폭등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것도 엄청 빠르게. 이런 느낌이 드니까 30대들은 계속 낚이는 거죠. 근데 한 40대, 50대만 가봐도 리먼 때 작살 났었는데 50대 가보면은 IMF 때도 작살 났었는데 위험하구나 라는 걸 느끼니까 처분하고 현금화하고 있는 거다. 네, 영끌족이 대출 재개 기다리고 있다. 영끌족들 대출 재개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값 더 오를 거다. 이 이야기 미리 해놓는 거죠. 심사 없이 4천만 원 해드려요. 연초부터. 근데 문제는 연초부터 신용대출 폭발했어요. 얼마나요? 이틀 새 3,400억. 이런 식으로 증가했는데 이게 얼마예요? 이틀 만에 17%. 2조 원 한도인데. 그러니까 대출이 언제 또 끊길지 모르니까 지금 미리 받아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끌족들 기다렸다가 대출 쏠려가지고 엄청나게 살 거다 뜰 거다. 또 뭐예요? 공급 부족이니까. 공급 부족은 수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냐를 보는 거죠. 지금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공급 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올해에도 공급 부족은 아니에요. 재건축 연안 완화하면서 엄청 때려 부수고 엄청 지어서 인허가만 늘려놔서 순공급은 아니고 그냥 공급만 많이 늘어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지금 다 부정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얘기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오른다고만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리고 하는 총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 리스크 본격화된다고 그랬죠. 올해. 자, 올해 3월에 뭐 있어요?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죠. 이게 연장될 수도 있어요. 6월이나 9월로. 그렇다면은 더 투기할 만 나겠다. 그때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죠. 터지면 끝이에요.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3월에 터진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뻥 터지면서 뚝 떨어질 수 있는데 얘가 6월로 연장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사는 사람 미친 사람이죠. 이때 사가지고 이때까지 팔 수 있어요? 판다 하더라도, 올려서 판다 하더라도 취득세 떼고 양도세 떼고 하면 남는 거 있어요? 근데 못 팔면은, 터지면은 요때 샀다가 터지고서 못 팔고 막 이럴 때 팔게 된다.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연장됐으니까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사라 라고 하는 전문가나 유튜버나 이런 인간들이 있으면은 상종을 말아야죠. 자, 대출 숨통 트였다고 하지만 문제는 금리는 상승 중이다. 계속 국채금리를 봐요. 국채금리가 이미 코로나 터지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그렇다는 것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있지만 문제는 기준금리가 인상하지 않더라도 시중금리를 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 그러면서 신용대출 금리 막혔던 당시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죠. 최저 2.7%, 3% 넘어간 은행도 있다. 3%가 낮은 금리가 아니죠. 그리고 금리 계속 오르고 있죠. 최대폭 상승 11월에는. 그리고 은행들도 속도 조절하고 있다. 왜? 바젤3 영향 때문에 기업 50, 가계 50 비중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기업에서는 엄청나게 빚만 빌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건 매번 가계인데 가계한테 빌려주다 보면은 비중이 안 맞아서 은행 신뢰도가 떨어지더라. 그러면 은행에서 가계대출 자제하겠죠. 가계대출 70%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도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들 70%가 변동금리죠. 영끌도 많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월 한 300 버는데 영끌이라는 건 진짜 다 쓰는 거죠. 뭐 퇴직금 뭐 이런 거 다 끌어다가 해가지고, 특히 이번에 저금리 때 영끌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생활비로 한 150 쓰니까 나머지 150을 원리금으로 이자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되는 대로 다 빌렸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지고 얘가 170만 되더라도 한 달에 20만원씩 손해죠. 근데 문제는 얘가 다시 150으로 떨어지느냐? 아니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다음 달엔 180이 될 수도 있고 190이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은행에서 계속 체납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고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실거주들은 사지 마라. 이미 상투 이상 올랐는데 금리가 더 떨어질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더 낚여서 더 들어가는데 폭탄만 키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지 마라. 절대 들어가지 마라. 실거주 지금 들어가면은 수십 년치 연봉 날린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영끌에서 사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영끌 추격 매수도 당연히 힘들어지죠. 왜? 시중대출 1억 초과에 상관없이 DSR 적용하죠. 그렇다면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시중대출 1억 이상 못 받는다. 영끌했을 때 보면은 40%까지 대출해주죠. 40% 대출 받고 여기다가 1억 영끌해서 더 받고 퇴직연금 미리 땡겨서 받고 뭐 이거 저거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신용대출을 막 2, 3억씩 받고서 예전에 막 나왔었죠. 방송에 나왔었죠. 마포 15억짜리 집 사는데 뭐 12억을 대출받아서 산 사람. 그런 사람들 신용대출 엄청 끌어다 썼는데 안 되죠, 그게. 누가 사줘요, 그럼? 가뜩이나 15억 이상의 경우는 주담대가 아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데서 끌어서 써야 되는데 완전 문제 커진 거죠. 그것도 DSR 40%. 그러면은 주담대를 이미 40% 받으면은 DSR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하면 넘죠. 주담대는 제외하더라도 영끌이 안 되죠. DSR이 40% 넘으면 영끌이 안 된다. 물론 40%도 영끌 수준이지만. 그리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하겠다.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미쳤으니까.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금리는 따라서 올라가야 한다. 왜? 예를 들어서 미국이 2%고 우리나라가 1%라고 해봐요. 빠져나가죠. 여기서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금하면은 0.5% 떨어지고 대출하면 0.5% 올라가서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예금, 대출금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대출받아서 여기로 빼죠.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되게 방역 선진국이고 뭐 이런 이야기해서 경제 성장률 제일 빨리 상승할 거고 이런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보다 더 안전하냐? 일단 우리나라는 전시국이죠. 기축통화 아니죠. 그러면은 돈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되죠. 아무래도 기축통화. 원화보다는 달러가 더 안전한 화폐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도 맞춰서 올리는 수밖에 없다. 적어도 미국보다는 높게. 그래야지 반대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근데 미국이 먼저 금리 올려버려요. 미국도 이미 국채금리가 올라가서 초저금리 막 내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리는 더 오를 수밖에 없죠. 자, 법인들, 매물, 개인들이 다 사들였다. 지금 엄청 많이 샀어요. 미쳤죠? 이거 왜 샀어요? 이거 사면 안 되는데. 올해 초에 더 저렴하게 금매로 쏟아져야 되는 것들 많이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남았을까요?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다? 작년에 법인들이 산 거 작년에 판 수준이죠. 그렇다면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법인들 빨리 팔아야 되겠죠. 법인 매물들이 5월까지 아비 규환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뭐 법인 매물 패닉바잉 한다느니, 서울에 11월에 갑자기 법인 매물 많이 샀으니까 패닉바잉 한다느니 속았든가 뭔 일이든가 법인들이 지금 살 때가 아닌데, 뭐 대부분 보면 법인들 안 사고 있죠. 뭐 패닉바잉 얼어 죽을 패닉바잉이에요. 서울만 이상현상이 나타난 거지. 지금 예전에 집값 다 오른다고 사라 하던 사람들도 이제 말 바꾸기 시작했어요. 심교수형 어느 정도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오르기만 했다. 서울 집값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으니 묻지마식 패닉바잉은 자제해야 한다. 근데 물론 뭐 5, 6년 내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리고 요거 제가 뭐 양아치 소장이라고 많이 깠었죠. 영끌에서 매수하지 말라. 대출 규제가 강력한 만큼 가격 떨어진다. 한모랩장님, 올해 또 오르긴 하지만 내려갈 요인이 별로 없대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도 내려갈 요인이 뭐 한 수십까지 되더라도 없대요, 맨날. 근데 뭐라 그래요? 다주택자라면 팔고 무주택자라면 청약부터 고민하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라. 즉 영끌에서 사지 마라. 영끌하지 말라고 해요. 왜? 저 말이 나올 때는 조만간 떨어질 때예요. 그때까지도 계속 오른다고 했다가 떨어지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다 뽑아먹고 나는 회사 접고 다른 일 하겠다 라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일 계속 할 거라면은 거의 마지막 시장에는 저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느냐.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보통은 오른 만큼 주저앉는 게 인지상정인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살 때가 아니었는데 사라고 했던 것 자체를 많이 깐 거지. 말이 바뀌었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결론,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 기준금리 멀쩡한데 뭔 소리냐.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시중금리다. 시중금리 이미 4월 수준까지 올라갔다. 거의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경색된다. 유동성 경색 자체가 또 수요 감소를 뜻하죠. 공급 대책은 계속 나오고. 그렇다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만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오른다. 아주 틀린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오른 정도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문제라는 건데, 화폐 가치 하락으로 장기적 우상향이다. 떨어진 다음에 장기적 우상향이 돼야죠. 천천히. 지금 영끌 패닉 바잉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다주택자들이 차익 남기는 동안 이 차익만큼의 빚을 영끌이 받는 거다. 그리고 뭐 하락 요소 얼마 없다 하는데, 일단은 정부 규제, 금융시장,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데, 경제 상황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저희가 뭐 들이대는 지표들, 이걸 가지고 똑같이 통계로서 반박할 수 있다.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 여기 맨날 와가지고 뭐 저희 까는 인간들 하는 얘기 맨날 똑같죠. 그럼에도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더 오르면 더 위험한 거지. 자료, 논리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 오르고 있다, 뭐 어떻다, 이런 걸로만 반박하고 있는 사람들. 어느 쪽이 주관적이고 어느 쪽이 객관적인지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